살려주세요, 제발. 가족한테 연락 좀 하게 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그 떨리는 목소리를 잊을 수 없어요.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 숲속 비밀 캠프에서 들려온 울부짖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송국 소속 기자 안한차여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신매매 현실을 전하려 합니다. 한국과의 벤코리아 문제로 떠들썩했던 태국이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훨씬 더 어두운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명 배우, 여행객, 사업가까지 돈 많고 안전할 것 같던 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건 관광지가 아니라 국경지대, 지옥 같은 감금소였습니다. 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사람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목숨을 건 제 취재 끝에 드러난 이 진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이 충격적인 사건에 처음 접근하게 된 건 지난달 말이었어요. 태국 방콕의 한 경찰서에서 중국인 관광객 실종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온 30대 남성이 태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행방불명됐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인, 홍콩인, 심지어 유럽 관광객까지 태국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찰관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에서는 더 섬뜩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사람을 납치해 강제로 일시킨다. 몸값 요구 후 팔아 넘긴다는 끔찍한 소문이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끔찍한 비밀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태국 북서쪽 국경 마을 메사이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어둡고 습한 공기, 골목마다 느껴지는 긴장감. 그곳에서는 이미 돈 대신 사람이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했어요. 조심해, 여기서 잘못 걸리면 끝장이야. 지역 주민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현지 브로커들을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겨진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멀리서도 쇠사슬 소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사람을 가둬두고 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취재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지옥 같은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지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산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손전등 불빛 하나 의지한 채 비탈진 오솔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주변 숲속에서는 정체 모를 인기척과 낮은 속삭임이 계속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니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거친 숨소리였어요. 그 순간 뒷덜미가 뻣뻣해졌습니다. 지금 들키면 나도 저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브로커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 특히 외국인들은 비싸게 팔려. 조심해. 그의 얼굴은 반쯤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공포에 젖어 있었어요. 조금 더 내려가자 낡은 철문이 보였고 그 너머에서 흐릿한 불빛과 함께 여성들의 울음소리와 남성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제발 제발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중국어였어요. 누군가 발로 차이며 끌려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인신매매 감금소구나. 브로커가 작게 휘파람을 불자 안에서 무장한 남자가 나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의심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자로서의 본능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구경할 수 있지. 무장한 남자가 비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쇠창살 뒤에 갇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띈 한 여성. SNS에서 유명한 중국인 여행 인플루언서였어요. 지난달부터 실종 신고가 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벽에 기대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취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들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갇혀서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곳에서는 사람 목숨이 돈 몇 장에 거래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옥 같은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머리가 멍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초점 없는 눈빛, 쇠창살 뒤 흐느끼던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들을 저곳에 놔두고 그냥 돌아설 수는 없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국경지대 작은 여관방에서 혼자 구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경찰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일부 지역 경찰들이 브로커와 결탁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잘못했다간 제 정보가 흘러가서 제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 본사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취재 성공, 위치 확보, 구출 지원 필요, 은밀히 진행 바람. 몇 시간 후 본사에서는 태국 특수경찰팀과 접촉해 비밀리에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답장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인신매매 조직은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미얀마나 캄보디아로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거든요. 제가 본 그 중국인 인플루언서와 다른 피해자들도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안과의 싸움이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현장으로 잠입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그들의 상태와 조직의 동태를 더 자세히 파악해야 경찰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작은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몸에 붙이고 다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브로커와 접촉해 전날처럼 그 감금소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금소 안쪽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를 통해 사람들이 밤마다 어디론가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작은 메모지를 몰래 제 손에 쥐어줬어요. 구겨진 종이에 적혀있던 건 중국으로 보내진다. 도와주세요. 떨리는 글씨였어요. 그 순간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 손으로 반드시 구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뭐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뒤돌아보니 무장한 조직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등골이 오싹해졌고 땀이 식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쏘아보던 무장 조직원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관광객이라며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금 당장 실수하면 나도 쇠창살 뒤로 끌려갈 수 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냥 여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이런 건 처음 봐서요. 긴장돼서요. 라고 답했어요.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감출 수 없었죠.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겁 많으면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그때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오래 머물면 안 되겠다. 저는 눈치 보며 빠르게 주변 상황을 더 기록하고 쇠창살 사이로 피해자들에게 짧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특히 그 중국인 인플루언서 여성이 제 눈짓을 알아차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약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혹시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 않을까, 총소리가 들리진 않을까 긴장 속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살아서 나왔다. 이제 시작이다. 여관방으로 돌아와 몰래 찍은 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쇠창살에 갇혀있는 피해자들의 모습, 조직원들이 인신매매 계획을 은밀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본사에 이 자료들을 전송하고 태국 특수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구출 작전을 내일 새벽에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일이 고비다. 반드시 이 사람들을 쇠창살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그렇게 저는 구출 작전의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 새벽 4시, 메사이의 어둠은 깊었고 공기는 축축하게 무거웠어요. 긴장된 얼굴의 특수경찰 요원들이 저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들을 데려온다. 작전은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무장한 조직원들이 많고 국경 너머 미얀마 쪽 무장 세력과도 연결돼 있다는 첩보가 있었어요. 한치의 실수라도 생기면 인질들과 우리 모두가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각되면 곧바로 총격전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쇠창살 안의 사람들, 그 눈빛을 기억해 오늘 반드시 꺼내야 해. 새벽 5시, 작전 개시. 경찰 특수팀과 저는 산길을 따라 비밀 감금소로 접근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한 발 한 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한순간의 발소리도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감금소 바로 앞 경찰은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저는 구출될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었어요. 쇠창살 안, 피해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 여성 인플루언서는 저를 보자 살짝 입을 가린 채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손짓으로 오늘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절박한 희망의 빛이 번졌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한 조직원이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순간 경찰팀장이 무전을 날렸습니다. 들켰다. 돌입해. 화학 문을 부수는 소리와 동시에 특수경찰들이 빠르게 진입하며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과 고함 소리, 총성과 발길질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감금소 문을 열어 지금이야. 빨리 나와요 외쳤습니다. 중국인 여성,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쇠창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조직원 중 하나가 소총을 들고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다 죽고 싶어. 그 순간 경찰 한 명이 그를 제압하며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안전 확보,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그 지옥 같은 감금소에서 사람들을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이 말했습니다. 여기 갇혀있던 사람들은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미얀마 쪽으로 넘어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모두를 구한 게 아니었어.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해낸 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이 작은 승리가 언젠가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국인 여성은 제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태국 땅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공기는 아직도 제 폐 깊숙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감금소를 급습하고 피해자들이 쇠창살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 순간 모두가 안도할 뻔했지만 제 눈에 띄는 빈자리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안 보여요. 쇠창살 안에서 유독 어린 여자아이를 끌어안고 있던 중국인 중년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전날 제가 잠입했을 때 울면서 엄마 품에 매달려 있던 그 아이였어요. 조금 전에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애만 데리고 나갔어요. 그 여성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어딘가에 있다. 아이는 아직 이곳에 있다. 그때 감금소 구석에 열려있는 작은 뒷문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분. 아이가 그리로 끌려간 게 분명했습니다. 저쪽이에요. 아직 있어요. 저는 외쳤고 경찰 2명과 함께 뒷문을 따라갔습니다. 좁고 습한 비탈길, 벌써 동이 트기 시작해 숲속에 붉은 빛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 끝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심장이 요동쳤어요. 조심히 고개를 내밀자 한 조직원이 아이의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발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어요. 그 순간 경찰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조직원은 순간 당황했고 저는 그 틈에 아이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선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때 무전을 통해 모두 무사 귀환 준비, 차량 이동 시작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고 둘은 서로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됐다. 살아 돌아간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해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국경 너머로 이미 팔려나간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최근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센터에 연루된 인신매매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배우 왕싱웽, 배채잉은 태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아 방문했다가 미얀마로 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신속한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사기 조직에 의해 착취되고 있으며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나 로맨스 스캠 등으로 유인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구조된 후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문득 태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관광산업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벤코리아 사태로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죠. 방콕 시내 상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푸켓과 파타야의 리조트들이 텅텅 비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국인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태국 상인들이 한숨 쉬며 했던 말들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마저 끊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라진다, 납치된다는 불안한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 홍콩, 대만 여행사들이 태국 패키지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태국 관광산업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벤코리아로 한국인 끊더니 이젠 중국인까지 이르려 합니까? 태국이 지금까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었던 이유는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태국 가면 납치된다, 사람이 팔린다는 공포가 관광객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되찾지 않으면 관광산업도 무너집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국경지대와 관광지 안전 강화하십시오. 경찰 인력 증원, 감시 카메라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부패 척결하십시오. 둘째,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십시오. 벤코리아로 잃었던 신뢰에 이제라도 사과하고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셋째, 중국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안전 보장 패키지와
정부 인증 안전 리조트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중국 여행사와의 협력 창구를 다시 열고 태국이 안전한 나라임을 적극 알리십시오. 이제 태국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관광대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두려움의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팔리지 않는 태국, 관광객이 안전한 태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쇠창살 안에서 울던 사람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이상, 태국 국경지대에서 기자 안한차이와 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